보통 자기 키보다 낮은 위치에서 넘어졌는데 부러지면은 사실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물론 교통사고에서 맞거나 다른 사람이 나무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럼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가만히 걸어가시다가 눈길에 잠깐 미끄덩해서 넘어졌는데 손을 짚었는데 손이 부러졌다. 그런 거는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고. 이 골다공증 뼈 사진은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쉽게 말하면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게 뼈가 튼튼한 분, 뼈가 조금 약하신 분, 뼈가 엄청 약하신 분 이렇게가 있는데 뼈가 이렇게 엄청 약하다 보면은 이게 아까 그 키가 막 주는 게 압박골절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감자탕 같은 거 드셔보시게 되면 등뼈가 거기 있죠. 등뼈 보면 옆으로 보면 굉장히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압박골절이 생기면 여기 그 깡통 우리 발로 콱 밟은 듯이 이렇게 눌린 듯한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압박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 왜 생기는지는 이제 보통 아파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면은 이제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데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사실은 뼈가 지내다 보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부딪히면 여기가 사실은 약간 뼈가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뼈가 낡은 뼈가 조금씩 이 파골세포라고 약간 좀 문어처럼 생겼는데 문어처럼 생긴 게 뼈를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어 줍니다. 낡은 부분을. 그 다음에 조골세포라고 하는 게 뼈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뼈도 리모델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뼈가 부수는 놈이 뼈 만드는 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면 그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장 흔히 일으키는 게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파골세포가 뼈를 더 많이 갉아먹는데 조골세포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뼈가 낡아서 우리가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면 주저앉듯이 역시 골다공증도 생기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게 조금 차별화가 돼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제 뼈가 이렇게 있고 별로 이렇게 뼈가 감소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폐경이라는 게 엄청난 이제 골다공증의 적인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서 체구가 작기 때문에 체구가 작으면 사실 우리가 저처럼 통통하면 사실은 골다공증 잘 안 생겨요. 오히려 마르신 분들, 우리 옛날에 저희가 저희 할머니 아니면 왕할머니, 고조 할머니 생각해보면 깡깡 마르신 할머니 분들이 보통 우리 꼬부랑 할머니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마른 분들이 골다공증은 더 쉽게 생기거든요. 저처럼 통통하면 저같이 무거운 몸을 이끌려고 뼈가 항상 일하잖아요. 뼈가 단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보면 남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보다 뼈가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뼈도 젊었을 때부터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남자분들은 이제 폐경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남자보다 조금 몸이 아무래도 가벼우시니까 뼈도 가볍게 시작하고 또 폐경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뼈가 그렇게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르신 분들은 더 적게 올라갔다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르신 분이 참 잘 생기죠. 그러니까 마른 거에 대해서는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 좋고 모든 질환에 다 좋은데 골다공증은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골절은 이제 대퇴골 골절이라고 해서 이제 한 70대, 80대 정도 되신데 눈길에 걷다가 넘어지면은 이게 다리뼈가 부러졌다 해서 대퇴골 고관절 골절이라고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아주 큰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척추골절도 척추골절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손목 골절은 이제 걸어가시다가 잠깐 눈에 미끄덩했는데 손을 짚었는데 손이 부러지는 그래서 요 세 부위가 사실은 골다공증 골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팔이라든지 또 골반뼈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주 심한 분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분이 있거든요. 기침을 세게 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이렇게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 기우뚱해서 책상 모서리에 약간 딱 뒤졌는데 이 갈비뼈가 아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팔, 골반, 갈비뼈도 골다공증 골절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발목 골절이나 두개골절 여기 이제
옛날에 김일 박치기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분이 그렇게 많이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서 사고 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발목 골절, 두개골, 요 손가락, 발가락은 사실은 골다공증이랑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는 부위는 요 위에 있는 부위가 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골다공증이 그렇게 위험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뼈가 부러지면 사망할 수 있다. 네,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퇴골절은 그 남자 여자분 차이가 없는데 남자분이 조금 더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0세 이후 남성이 대퇴골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에 10명 중에 3, 4명, 그러니까 30%, 40%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한 10에서 20%. 왜 그러냐면 고관절 골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사실은 뭐 뼈만 나빠지시겠습니까? 폐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이 고관절 골절은 뼈가 저절로 안 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다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거는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 하면 사실은 수술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못 움직이셔? 가만히 누워 계시다 보면 욕창, 등에 이제 피부가 닳아지면서 안 좋아지게 되고 또 누워 계시던 폐렴도 생기고 또 누워 계시면 아까 이제 근감소증, 근육이 좀 많이 감소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게 다 생기면서 복합적인 질환이 생겨서 돌아가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사망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흔한가? 보면은 여자분들은 길거리에서 50세 새 친구가 막 걸어 다니고 계시면 그중 한 명은 골다공증입니다. 이거는 한국 데이터거든요. 한국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 분들을 다 모아서 골밀도를 다 찍어봤더니 여자분들은 50세 이상은 3명 중에 4명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 그러니까 셋 중에 1명은 골다공증. 이렇게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남성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남자분이 사실은 뼈가 튼튼하시기 때문에 뼈가 나빠져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이 뼈가 좀 그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분 중에 1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마르신 남자분들은 사실은 골다공증 위험성이 더 높아지겠죠. 예. 골다공증 골절은 얼마나 흔한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10명의 여성 중에 3명이 진하게 돼 있고 여기는 남성 중에 1명만 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생 동안 그러니까는 돌아가실 때까지 적어도 10명 중에 3분은 골절을 한 번 정도는 겪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10분 중에 1분 정도는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전생의 위험도라는 말이 내가 죽기 전까지 한 번 정도 겪어볼 일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들은 한 10명 중에 3명이니까 은근히 흔하고 남자분도 사실은 그렇게 적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인지율이랑 치료율이라니까 인지율은 내가 골다공증이 있나? 라는 걸 아는 거고요. 골다공증 치료율은 골다공증이 있으면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보시면 여성 골다공증 환자 골밀도를 찍어봤는데 골다공증은 있는데 환자분이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10분 중에 8명 정도는. 그 다음에 10명 중에 9명은 치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약을 제대로 드신 분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남자분들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뼈가 나빠질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10명 중에 9분은 골다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모르시고 또 치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받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2명에서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랑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골다공증이 누가 잘 생기느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이 조금 불리해요. 여자분들이 크면서도 뼈가 좀 약하게 생기고 여성 호르몬이 또 폐경이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유전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허리가 꾸분하시거나 또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대퇴골절이 있었던 분은 그 자녀분이 생길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도 유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뼈면 통뼈도 유전이 되고 약한 뼈는 약한 뼈가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골다공증 있거나 또는 내가 기억에 어머니 아버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꾸부정하신 분이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대퇴골절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러면 나도 그걸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저체중, TV에 나오는 아이돌 여자 그룹 보면 진짜 깡깡 말랐죠. 뺄살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크면 뼈가 이미 약하기 때문에 커서도 나빠질 거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데도 못 올라가 보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되고, 또 한번 손목이 부러졌던 분은 그 다음번에 골다공증 생길 위험성이 또 높고요. 또 척추골절이 있었던 분은 또 2, 3년 얼마 있다가 또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 경험이 있었던 분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스테로이드는 요즘 가수 이은하 씨 혹시 요즘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얼굴 막 살쪘죠. 예, 살찐 게 쿠싱증이라고 되는데 아마 가수 이은하 씨가 허리에 주사를 허리가 아파서 주사를 맞으셨대요. 맞았는데 그게 스테로이드가 보통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염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아프시다, 어깨 아프시다, 손목 아프시다 해서 가서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거 효과 너무 좋은데 하는 거의 대부분이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이은하처럼 얼굴이 달덩이처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뱃살이 막 찔 수도 있고, 없던 당뇨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는 골다공증도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도 위험성이 있다고 됩니다. 또 흡연,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면은 잘 부러지신대요. 그리고 음주는 하루에 우리가 3단이라고 하는데 각 술잔 한 잔을 한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주는 맥주잔으로 2잔, 3잔, 소주는 소주잔으로. 막걸리는 사실은 잔이 끝이 없는데 막걸리도 그냥 종이컵으로 해서 그것도 3잔 이상 정도 드시면 많이 드신다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운동 부족, 칼슘, 비타민 D 부족도 물론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관절이 아프셔서 이제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중에 스테로이드도 좀 많이 쓰게 되고, 뼈도 약하시고 있기 때문에 잘 생길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갑상선 기능 호르몬제를 치료제 쓰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뼈가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잘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골절 증상이 있느냐? 윤필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다공증 증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 증상도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라고 이제 저희가 막 노래도 부르고 동요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허리가 부러져도 4명 중에 1명만 심하게 아프시고 4명 중에 3명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는 요즘 한 5cm가 좀 줄었어,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뼈가 등뼈, 특히 척추뼈는 옆에서 보면 네모랗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바싹 눌렸죠. 이게 압박골절이 있는 건데, 이런데도 그냥 내가 좀 키가 줄었네 이 정도밖에 없으시고요. 물론 4명 중에 1명은 심하게 아프시는데 4명 중에 3명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넘어지시고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자꾸 등이 아파서 한번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압박골절이 있으시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오시면 보통 얘기하시는 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골다공증 증상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문으로 예를 들어서 문이 약해서 누가 와서 쾅 두들겨서 부서지면은 그건 골다공증이고, 문이 녹슬잖아요. 그럼 문이 녹슬 때 문 열 때마다 삐거덕 되겠죠. 그런 거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증상일,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골다공증 약을 줘서 뼈가 튼튼해져도 녹슨 건 녹슨 거라서 무릎도 아플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골다공증이 저희가 약을 줘서 얼만큼 좋아졌나 확인하려고 하면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한 10번만 이 자리에서 넘어져 보세요 해서 10번 넘어졌는데 거의 안 부러지셨잖아요,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증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골다공증 검사는 뭘로 하느냐? 이제 골다공증 검사가
발목에 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발목에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초음파라서 그 골다공증이 정확히 진단되는 방법에는 조금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걸 찍어봤는데 뼈가 좀 나쁘시다 하면 골밀도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검사하는 게 대부분의 골밀도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좀 더 정확한 검사다. 그래서 뭐 앉아서 발 뒤축에 대봤더니 뼈가 나쁘시다 하면 나쁠 수가 있구나 생각해서 조금 이제 요즘 뭐 보건소나 이런 데도 이제 골밀도계가 이 송파구 보건소에도 좋은 골밀도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받아야 되는지 보면은 일단 나이로만 따지면 65세 이상 여성 남자분들은 한 그거보다 5살 조금 더 드셨을 때 70세 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 아랫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아까 뼈가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0세에서 70세까지 남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인자가 아까처럼 마르시거나 또는 내가 잠깐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졌다거나 또는 어머님, 아버님이 골다공증 골절이 있어서 고생하셔서 돌아가시거나 또는 허리가 꾸부장하셨다. 이런 분들은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70세가 안 돼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뼈가 한 번이라도 부러졌던 분들, 그러니까 이게 부러진다는 게 결국 약한 힘에 의해서 부러졌을 때는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2차성 골다공증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골밀도 검사해야 되고 또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갑상선 암을 재발 억제하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한 2, 3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뼈가 좀 빨리 나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험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왜냐면 얼만큼 좋아졌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매번 와서 몇 번 넘어지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약이 효과가 있구나, 약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약 검사했는데 폐가 안 좋아서 폐 사진 찍으러 갔는데 옆으로 찍은 사진에 아까처럼 허리 압박골절이 생겼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밀도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골밀도를 찍으면 T 값이랑 Z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T 값을 여쭤보시면 돼요. 선생님께. 내 T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T 값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 뼈에 비교하는 거예요. 나이 또래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는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80대 나이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젊은 사람인 게 30대, 40대. 그런 분들의 뼈에 비교해서 내 뼈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T값이라고 하고 Z값은 내 나이 또래에서 내가 얼만큼 뼈가 단단해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Z값인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진단은 요 젊은 사람 뼈랑 비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부터 골다공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면 마이너스 3.0이면 더 나쁜 골다공증이에요.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정상이라는 건 마이너스 0.9면 뼈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2.5 숫자는 커지는데 뼈는 안 좋은 거죠.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빼기 2.5 그런 경우 빼기 3.0 이런 경우는 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골다공증이 있다, 골절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게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5 이하나 마이너스 2.5 이하거나 또는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선생님이 그 뼈가 나쁘셔서 약을 드셔야겠으면 제 T값이 얼마나 되나요? 하면 이제 마이너스 2.5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0 됩니다. 마이너스 4.0 너무 안 좋으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골밀도만 찍으면 사실은 T값이 나와서 골다공증 진단이 되는데 이게 피검사랑 소변검사랑 엑스레이도 좀 찍어보거든요. 그런 이유는 혈액검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칼슘이 아까 너무 낮아도 사실은 뼈에 별로 안 좋고요. 칼슘이 너무 높아도 그것 때문에 뼈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칼슘이 원래 다 어디 있었던 거겠어요? 뼈에 있었던 건데 피 속에 막 나와 있으면 뼈에서는 칼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나 인 또 콩팥이 안 좋아지면 또 그 뼈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 콩팥 기능도 보게 되고 아까 갑상선 호르몬이 뼈에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비타민 D
이런 검사를 측정을 해보기 때문에 혈액 검사도 저희가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는 소변으로 칼슘이 막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는 어딘가 보충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칼슘이 제일 많이 저장된 거는 뼈니까 뼈에 칼슘 내놔 해서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뼈가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척추 사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납작한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표시를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뼈가 여기 보면 이렇게 거의 무슨 앞쪽에 화상 눌린 것처럼 이게 이제 압박골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중에 3명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있으면 한번 이런 것들이 있던 분들은 다음번에 또 부러지기도 쉽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 사진 한 번 더 찍어보시는 게 좋고 그 옛날에 최근에 쟀던 키보다 내가 2cm가 줄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년 전에 찍은 키 사진이랑 요즘 키랑 쟀는데 2cm가 줄었다. 이러면 골다공증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 내 한창 때는 이 정도 컸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4cm가 줄었어. 이러면 키가 줄은 원인이 그냥 물론 이제 꾸부정해서 키가 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골절이 생겨서 줄을 수 있기 때문에 한창 때 키보다 내 기억엔 이 키가 옛날보다 한 8cm는 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골밀도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골다공증을 알고 계세요라고 해서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책자. 이 조그만 책자에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22페이지, 23페이지. 네네네. 여기 보시면 나에게는 10년 뒤 골다공증 골절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22쪽, 23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막 여기다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 나이가 얼마나 되고 키가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 이전에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부모님께서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작은 책입니다. 조그만 책. 이거 조그만 책. 작은 책. 큰 책 말고요. 작은 책. 그 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으니까 이렇게 다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에 안 보셔도 제가 인터넷으로 죄송한데 FRAX를 좀 쳐주시겠습니까? 영어로 FRAX.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치시면 요게 이제 프락스라고 이제 골절 위험도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제 웹사이트에 요게 이제 프락스가 맨 첫 번째로 뜹니다. 요걸 딱 눌러 보시면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로도 되게 어려운데 여기 보면 이제 잉글리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코리안 있죠. 이걸로 하면 알아서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게 좀 어색한 단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골절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 돼 있고 뭐 여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런 교수님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랑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거는 공짜죠.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골절 위험도 계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아시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싱가포르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 죄송한데 나이에다가 85세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성별은 여성으로, 그 다음에 체중은 51.5로 넣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신장은 153.8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어제 외래 오셨던 분이요. 어제 외래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고관절 골절이 있어서 이제 연세에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 누르면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요 골다공증 골절이 20%, 고관절 골절이 16%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물론 연세가 좀 많으셔서 조금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10년 이후에 손목이나 허리나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20%나 높다는 거고요. 고관절 골절이 16%,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요 골다공증 골절은 20% 이상,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은 우리가 3% 이상이면은 아우 골절 위험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한번 골밀도 한번 찍어보십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골밀도를 찍어봤더니 아까 제가 T값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스파이라는 게 허리고 피머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다리뼈인데 허리뼈는 0.0이니까 젊은 사람 뼈에 100점을 쓸 때 허리뼈가 100점이래요. 예? 예. 예? 다리는 조금 나빠서 70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니까 아직은 골다공증이 다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뼈로 보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아닌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요게 이제 똑같은 내용에다 놓고 이제 아까 그 골밀도가 T값이 마이너스 2.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2.4 넣어도 역시 20% 16%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허리 엑스를 한번 찍어봤죠. 봤더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압박골절이 있죠. 그래서 그 꼭 골밀도를 찍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넣게 되면 내가 골다공증 골절 향후 10년 내에 얼만큼 생길 위험성이 높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어르신들 그 환자분들 정보를 다 넣어 보면 그냥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아 내가 퍼센트가 많이 높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골다공증은 사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반적인 치료 아까 윤필환 교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칼슘이랑 비타민 섭취하는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랑 근력 강화 운동 그 다음에 그 담배를 피우시거나 또는 술 드시는 거는 중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낙상 방지 아까 그 뭐 집에 뭐 그 배치 같은 거 좀 바꾸고 또 취침등 같은 거 켜서 밤에 넘어지지 않으시게. 예?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낙상이 워낙 잘 일어나서 밤 9시 정도쯤 되면 방송이 나와요. 환자분들 소변을 보고 주무십시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이랑 그거 하고 나서랑 환자분이 넘어져서 부러지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었대요. 왜냐하면은 그 주무시다가 소변을 보고 싶은데 옆에 사람 보면 좀 안쓰럽잖아요. 나 간호하다가 힘드니까 아유 그래 너 자라 해서 어르신이 일어나시다가 침대가 좀 높거든요. 와장탕 넘어지면 퇴원 직전 날 넘어져서 고관절골 생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낙상 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뼈가 약해도 아까 말씀드린 건 조그만 충격이 줘야 되는데 뼈가 약해도 그만 있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넘어지시거나 살짝 쿵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드시거나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낙상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볕 쬐기는 이제 비타민 D 아까 뭐 그 오후 늦게 쬐면 사실 도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요즘은 또 화장품이 워낙 좋아서 뭐 자외선 차단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도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햇볕 쬐기가 중요합니다. 칼슘은 하루에 우리가 800에서 1000mg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보통 500 정도 드신대요. 음식으로 먹으면. 그러니까 나머지 500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유 그냥 일반 우유는 칼슘이 한 200 정도 들어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 가면은 고칼슘 우유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맛은 봤는데 좀 밍숭밍숭해요. 밍숭밍숭해도 그 칼슘이 더 한 2배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에다가 고칼슘에서 고칼슘 우유 한 잔, 요만한 우유 팩 정도 하나 또는 일반 우유는 2팩 정도 드시게 되면 500 더하기 400 해서 한 900 정도 드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칼슘만 우유만 드셔도 사실은 식사 적당히 하시고 우유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칼슘량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제를 안 드는 이유가 보충제를 드시다 보면은 위장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으로 먼저 해결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보충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도 지금 아마 나 있을 텐데 이제 하나에 우유 한 컵에 칼슘이 얼마 들어있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음식에 칼슘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내 반찬이나 또는 이제 식사 후에 어떤 걸 먹을까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가 사실은 제일 일정한 양에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권유하고 있고요. 칼슘 보충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위장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변비도 잘 생기고 또 칼슘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오면 돌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심혈관 질환과 연관성에 대해서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은 칼슘을 외국 사람들은
밥을 안 드시잖아요. 우유 먹고 빵 드시면서 거기다 칼슘 보충제, 치즈 발라 먹죠. 이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칼슘량이랑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음식으로 1000mg, 900 충분히 채우는데 거기다 또 칼슘을 더 추가로 드시니까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건데 한국 분들은 웬만큼 서양식으로 식단을 하지 않으시면 칼슘이 절대로 많아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 많은 분은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비타민 D 결핍 심각해서 이제 피부 이렇게 다 요즘 돌아다니면 다 이제 젊은 사람도 양산 다 쓰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굉장히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타민 D는 이제 그 칼슘 흡수를 우리 몸에 도와줘서 뼈도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에도 사실은 비타민 D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력도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덜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DD인데 비타민 D가 햇볕을 쬐면 저절로 피부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등푸른 생선이나 음식 같은 것도 양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워낙 부족해서 이 비타민 D를 햇볕 쬐는 거 말고 나는 음식으로 하겠다면은 등푸른 생선만 진짜 한없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좀 보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한 80%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체중에 실린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근력 강화 운동도 하고 균형 운동과 자세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 넘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니까 어려운 운동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운동이고 이런 운동들은 사실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낙상 예방을 위한 근력 운동, 앉아서 하는 운동, 발목 굽혔다 펴기, 양손을 등 뒤 바닥에 대고 무릎을 펴고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세우고 발목을 몸쪽으로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 들고 무릎 굽혔다 펴기, 양손을 등 뒤 바닥에 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쪽 다리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들고 무릎 굽혔다 펴기, 양손을 등 뒤 바닥에 대고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에서 무릎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지금 한 번씩 해보고 계시죠? 발바닥 붙이고 들었다 내리기,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인 상태에서 양발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의자를 이용한 체조, 뒤꿈치 들었다 펴기,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양발을 모은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 굽혔다 펴기,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양발을 모은 자세에서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로 무릎 굽혔다 펴기,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한 발로 선 자세에서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쪽 다리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 옆으로 들기, 양손으로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잠시 멈추었다가 내립니다. 같은 방법으로 양쪽 다리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보시면 이 운동은 절대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근력 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부엌에서도 간단히 할 수가 있고 집에서도 사실은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해볼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거든요. 그 TV에 보면 이유리 씨가 굉장히 요가를 진짜 너무 멋있게 하던데 그렇게 이제 허리를 너무 이렇게 굽히거나 또는 너무 펴는 그런 거는 사실은 골다공증 올 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분들께 운동하시는데 요가 하신다면 조금 걱정돼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할머니들께서 외래 오실 때 간혹 가다가 이제 막 쌔를 이만큼 들고 오시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어깨로
등으로 다 무게가 들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뼈가 주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가방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가방을 적게 들고 또는 이제 무거운 거 들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은 치료가 되는지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소아 청소년 오히려 어렸을 때 해야 조금 더 많이 도움되고 노년대에는 어쨌든 떨어지는 속도는 조금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약으로 보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골다공증 치료제 먹게 되면 아까 골밀도를 찍어보면 1년에 3% 정도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젊은 사람 뼈에 아까 뭐 60점 나왔는데 1년 정도 약 먹고 65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제가 효과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드시면 10번 넘어서 10번 다 부러질 거를 10번 넘어서서 한 3번 정도만 부러질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드셔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값이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보다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다. 그리고 아까 그 계산된 골절 위험도 있으셨죠. 아까 할머니 어제 그 환자분은 여기에 20% 이게 16%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드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 막 질문도 하시던데 여성 호르몬 비스무리한 약들이 유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스포스포네트가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에 많이 쓰는 약이고 다양하게 써서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주사, 1년에 한 번 주사 이렇게 맞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데노스맵이라고 6개월에 맞는 주사도 나와 있고 부갑성성 호르몬제는 매일 맞는 거라든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 좋은가? 사실은 잘 듣는 약이 좋은 거겠죠. 근데 그 약제 효과도 있고 부작용이 아무리 약이 좋은 약이라도 환자분께서 드시고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이제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비스포스포네트라는 게 80% 쓰거든요. 그 다음에 썸이라는 게 아까 여성용 유도체라고 여성 호르몬 유도체라고 되는 게 11%. 그 다음에 이게 PTH라는 게 아까 부갑성성 호르몬 주사제 그래서 2% 정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트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골다공증 치료제이거든요. 그 비스포스포네트를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뭐뭐 있느냐? 입으로 드시는 거는 일단 위장 장애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나 먹는 약이나 똑같은데 독감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독감 증세가 처음 먹을 때는 죽을 것 같고 두 번째 먹으면 조금 죽을 것 같긴 한데 지난보다 조금 그래 살 것 같다. 세 번째 먹어가면 거의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번 먹으셨다가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드셔보시면 그게 조금 약해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외국 사람들랑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이랑 체구가 좀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그 한국에서 쓰는 용량보다 반 용량을 쓴다고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 용량의 반 정도 쓰는 게 이런 부작용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한국에는 다 아쉽게도 그런 약이 없어서 일단 외국 약을 일단 용량을 똑같이 쓰는데 그런 독감 유사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간 사용 시에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턱벽외사가 생기는데 이 턱벽외사라는 게 가만히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정형외과 선생님이 금방 아신대요. 치과 선생님도 금방 아시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예를 들면 척추협착증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척추협착증이나 아니면 요즘은 척추가 전방전이 해서 척추가 이제 앞쪽으로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목수처럼 얘기하면은 나사랑 핀대서 그거를 이제 돌려서 이게 위치를 조절하는데 이게 나사를 찌를 때 그 공구처럼 이제 드릴로 이게 넣는데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두부처럼 스르륵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치아도 여기도 다 이거 뼈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할 때 드릴을 넣어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 세울 때 넣어보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두부처럼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턱뼈 괴사가 되는 건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사실은 턱뼈도 약해지긴 합니다. 근데 발치 같은 거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치아를 뽑잖아요. 근데 그 뽑고 나서 그게 나아지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턱뼈 괴사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골다공증을 먹으면 턱뼈가 괴사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골다공증을 먹는 분이 치아를 뽑고 나서 상처가 잘 안 오는 게 악골괴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자체가 공복으로 먹어야 되고 눕지 않아야 되고 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속이 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데요. 대부분 다 저희 약국 같은데 너무 엄격히 설명하셔갖고 아침 일어나서 정갈하게 가만히 앉아서 물 굉장히 많이 이 정도 드시라고 하더라고. 뭐 1리터라고 얘기 듣도 500ml 막 이렇게 먹고 약을 하나 먹고 30분 동안 정자세로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은 약을 먹고 저도 그렇지만 뭐 먹고 곧장 또 들어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들어놓으면 약이 역류가 되면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분간 앉아 계시면 되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드시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거나 앉아서 TV 보시면 되거든요. 들어놓지만 않으시면 되고 정자세에 앉을 필요는 다 없으신 겁니다. 턱벽에서는 굉장히 적은 것에 되어 있는데 보통 4년 정도 이상 먹게 되면 조금 위험자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테지만 비스포스폰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이내로 빨리 쓰고 빨리 빠지는 걸로 해서 그 장기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는 3개월에 한 번 더 1년에 맞는 주사인데 먹는 약이 좋아요, 주사약이 좋아요 하는데 효과는 똑같습니다. 먹는 약이랑 주사약이랑. 단지 주사는 먹지 않기 때문에 위장관 부작용이 없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대신에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3개월에 한 번 때려 넣으려니 용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독감 증세가 먹는 약보다 훨씬 더 심하게 와요. 그래서 환자분이 한 번은 와서 선생님 나 죽이려고 그랬냐고 응급실 왔다 갔다고 주사 맞고 나서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약이 사실은 먹지 않기 때문에 편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처음 맞으실 때는 굉장히 심한 몸살 증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나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선생님께서 그거 봐가면서 이렇게 처방해 주시니까 그걸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되느냐, 평생 치료하진 않고요. 비스포스폰 자체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권유를 합니다. 물론 자꾸 부러지시고 이분은 그냥 놔두면 계속 부러질 분이시야 이러면 사실은 10년까지도 치료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쓰고 나서 약을 좀 중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 하도 때문에 나 임플란트 하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임플란트 안 해주면 나 약 안 먹을래 해갖고 10,000분의 1 확률 때문에 골다공증을 안 드신 분이 많다고 해서 이제 막 의사들도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외국도 스트레스 받아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게는 골다공증 약을 안 먹을 때 이렇게 많이 부러지고 약을 먹으면 한 50% 줄여서 이렇게 부러지는데 우리가 치과 이게 ONJ라는 게 턱벽외사인데 턱벽외사 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확률은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거나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살인자한테 살인당할 확률보다 낮은 확률인데 이거 무서워서 부더기 모서 장 못 담그냐는 식으로 골다공증 치료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외래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부작용 굉장히 적은 약이고 의사가 충분히 일지해서 그걸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 약 안 쓸래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제 위험성은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티볼론이고 여성 호르몬 유사체인데 이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 오히려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젊으신 한 50세인데 벌써 골다공증이 오신 분들은 이런 약을 좀 쓰게 되고 그다음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거는 이제 이 약을 먹으면은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유방에는 여성 호르몬이 별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먹으면 유방암이 생기는데 이 약은 유방암 치료제로 나왔다가 유방암 치료제 효과는 좀 약하고 대신에 뼈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뼈 효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오히려 유방암 예방되는 약이 있는데 단점은 갱년기 증상이 내가 이 나이에 60세 됐는데 갑자기 갱년기 생겼어요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오히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제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약제를 달리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데노스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 맞는 주사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주사를 맞으면은 큰 위험성이 좀 덜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치료하게 됩니다. 부갑사성 호르몬제는 뼈를 만드는 주사제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인데 사실은 조금 비쌉니다.
많이 비싸서 또 매일 인슐린처럼 직접 맞으셔야 되거든요. 2년간.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만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이 보통 70% 된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뭐 TV에 무슨 저기 골다공증 먹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턱뼈가 썩어 들어간다. 그렇게 자꾸 뉴스에서 나오니까 사실은 당연히 무서워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사실은 치료해 보면은 한 70%가 안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년 한 번 약을 드시려면 특히 비스폰 선생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꾸준히 먹은 분이랑 1년 먹고 선생님 모르게 끊어봐야지 해서 끊고 한 분이랑 3년 동안 꾸준히 먹는 분이 덜 부러진대요. 그러니까는 이 약 먹을 거면 바삭하게 2, 3년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끊을 때는 선생님 말대로 딱 끊고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자분이 걱정하시기도 하겠지만 의사가 더 걱정해야 되거든요. 저도 약을 쓰면서 너무 오랫동안 쓰면 좀 끊어보세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의사 선생님께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